네, 치면상한가 특이점으로 오늘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515포인트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2,500선을 현재 상회하고 있다는 것. 코스닥도 0.78% 하락했습니다. 717포인트. 사실 어제 종가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다. 오늘 잘 올라가던 상승세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쉰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 주 마무리도 치면상한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준현 매니저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반갑습니다. 빈자리가 컸다. 또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건강 회복은 잘 하셨죠? 네, 최선을 다해서 건강 회복을 했고 주사도 맞고 약도 네. 먹고 이제는 죽어도 안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요새 진짜 독감도 유행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 네. 자, 한 줄 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형적인 좀 금요일에 대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다가 이제 오후장이 되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통 이제 금요일에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나갈 물량들이 다 나가고 나서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정상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주말을 준비하는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은 시장이 이제 개인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만 기관이랑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힘이 빠졌는데 또 긍정적인 거는 기관은 선물에 대한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잠시적인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선물 매수는 즉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고 또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수급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 유효하게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채팅창에는 컹컹 막 이런 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텐베거 때 이슈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민성 매니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일단 건강한 조정이란 말을 저 진짜 한 1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요 근래 우리 한 1년 동안 건강한 그러니까 조정은 그냥 맞아요. 계속 내려가는 조정이었지. 와, 건강한 조정이란 말도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많이 오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 오늘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늘 논평은 제가 이제 스마트 플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플레이. 네. 지능형 플레이인데요. 네,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이게 어제 이제 코스피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 때 보면은 옵션하고 기본적으로 선물을 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틀 전부터 제가 이제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날 옵션 만기일 때는 변동폭이 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보시는 옵션을 먹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제 주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을 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 매매라고 해서 선물을 또는 옵션을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가장 큰 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종목을 갖고 이걸 플레이를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제 코스피 18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등가격으로 하고 있는 코스피 335 풋 가격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12월 9일 날이 풋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풋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뭐냐? 12월 9일 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12월 9일부터 외국인들과 기관 일부는 이거를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풋이 지금 보니까 풋 가격이 22.50에서 어제 0.09로 무려 22 옵션 가격이 22면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외국인들이 팔았다 그러는데 외국인이 판 게 지금 보면 외국인이 판 게 보면 잠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를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들어 올렸습니까? 3일 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486만 주를 사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75만 주를 사면 들어 올리고 오늘은 돈을 많이 벌었죠. 옵션 가격 22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수를 들어 올리기에 샀던 삼성전자를 200만 주 정도 팔면서 청산을 한 겁니다. 반대 포지션을 잡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를 75만 주밖에 안 샀지만 또 뭐를 많이 샀냐?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를 210만 주를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 산 20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매도했던 거는 오늘 70만 주를 SK 하이닉스를 산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옵션 만기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지수와 옵션을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네. 어떤 건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진행형 플레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간 조정한 다음에 우리 김 매니저님 말씀처럼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분명히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여러분 네. 희망을 갈고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지능형 플레이 하지만 김민성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건강한 조정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한 줄 평은 방향성 없는 우리 증시 수급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따가도 뭐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어떤 CEO의 이야기 한마디로서 지금 시장이 업종이 막 무너지거나 다시 올라오거나 또 테마가 또 올라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빠질 때도 아까 우리 지금 오늘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쵸. 이 건강한 조정에 또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 없는 조정입니다. 자, 거래 없는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조금 기술적인 용어로는 기술적으로 좀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한번 급등 이후에 약간 횡보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물론 업종 업황 이슈 따라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참고 자료가 되는 거고 가장 지금 우리 계좌를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을 뭔가 조금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수급이지 않을까, 거래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차트 하나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종목 이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라고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방금 급하게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이렇게 급등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이 눈높이를 낮춰서 보게 되면 거래가 많이 줄어 있죠. 이런 부분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면 다음에 거래가 이렇게 터질 때 한번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증시가 요 구간 정도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설명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자, 거래량 수급을 보자. 요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락, 조정 다 같은 말이지만은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서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다, 타겟이 된다라는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평 모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늘 첫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2년간의 이 종지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종지부가 이제 났죠. 우리나라가 일단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특허권 문제로 인해서
잘 갈 것 같은 원전도 계속 발목 잡히고요. 좀 풀리나 했더니 좀 수주를 받나 했더니 또 발목 잡히면서 시원하게 못 가고 있었는데 자, 지금 또 MOU를 체결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족쇄를 국내 원전주들이 좀 풀어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전주를 보면은 이 뉴스가 대략 한 2달 전에 나왔으면은 정말 대박이다. 이런 뉴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 2달이라는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전이 그만큼의 모멘텀을 받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부를 좀 타는, 정부의 색을 타는 섹터가 되다 보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뉴스는 얼마나 호재로 반영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시름 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근데 지금 오늘 밑에 지금 하단에도 지금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릴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 자체가 예전에 지금 한 2년 전이었죠. 체코 원전 2기를 수주전이 있었는데 2년 전에 그때 이제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술을 쓴 거다. 한국에서 우리나라 기술, 우리 특허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딴지를 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번에 이제 정부 간에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 간에 이제 MOU가 협상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막바지 단계까지 다 이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네. 투자 심리 개선에는 이거만큼 저는 좋은 뉴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더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눌림목자리가 나온다면은 그렇죠. 그 눌림. 지금 원전주들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에서 어떻게 좀 추진 중인 것들이 프로젝트들이 좀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로 가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추가 건설 추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럽으로 넘어가겠죠. 네덜란드, 체코, 폴란드에서도 다양한 이제 추가 건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족쇄가 풀리고 나면은 이게 조금 이제 온전히 밸류를 다 받아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프로젝트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근데 요번 이 MOU 체결의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일단 미국이 유럽 쪽을 좀 담당을 하고, 그쵸.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쪽을 좀 담당을 하자, 이렇게 좀 이제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은 지금 우리 지금 올 상반기죠. 네. 올 상반기 가장 유력한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원전 2기 수주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좀 받으면서 실리를 챙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더 이상의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일단은 우리가 실리를 좀 챙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중동 쪽하고 지금 유럽 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한 430기 정도가 발주를 할 계획이라든가 지금 설계 시공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유럽과 중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사태만 놓고 본다면 이번 MOU 체결만 놓고 본다면은 뭐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당장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원전 2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이 중동 원전 수주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뉴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매니저님, 네. 지금 우리가 원전주를 볼 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얽히고 설킨 것들이 조금은 아직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원전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되거든요. 원전은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우리 박민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재 원전 건설에서 운영 중인 게 440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하고 있는 게 65기고 지금 현재 앞으로 부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한 430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원전만큼의 개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걸었던 게 CEO 때문에 그래요. 이 CEO가 참 괘씸한데, 네. 참 괘씸한 녀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원래 2009년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때 수주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그때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의 임원진 중에 주요 임원진 중에 한 명이 현재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임할 3월달에 사임한다고 그러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CEO였습니다. 이 CEO가 그 뒤로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체코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계약 직전까지 다 갔었는데 계약 직전까지 가기 하려고 할 때 MOU 체결하고 이제 하려고 할 때 뭘 했습니까? 딴지 걸면서 지금 특허 분쟁을 걸었거든요. 그게 다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나쁜 감정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면은 캐나다의 투자사가 한 5%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제 뭐 캐나다 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잘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율만 한다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고 네.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캐나다나 미국 측에서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CEO가 또 남아있으면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CEO를 올 3월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퇴사시키는 그런 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계도 웨스팅하우스하고 껄끄럽던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서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계속해서 계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도 그리고 계약권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도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의 이 악재의 뿌리까지 좀 뽑히고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매니저님, 네. 원전주를 투자할 때 전략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원전주를 투자할 때는 정석은 사실 이렇습니다. 조용할 때 사고 이슈 있을 때 딱 팔아버리는 그 전략이 가장 좋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지금 이슈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조정이 왔을 때, 눌림목 왔을 때가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원전 좀 스타일상 빠르게 매매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부터 좀 분할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좀 더 올라가더라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좀 크게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으면 계속해서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호재를 봐야 될지 악재를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출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체코 수주가 이제 판로가 넓혀진다라고 하면은 주변 국가들의 유럽에 대한 판로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조정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전은 사실상 좀 아쉬운 게 정치적인 모멘텀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강한 시세가 벌써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산업 그리고 특히나 SMR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더 그쵸.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순환매 속에서 원전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에 대한 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좀 펀더멘탈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시세를 많이 보여준 종목들은 충분하게 아직까지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진짜 기존 오리지널 원전은 모르겠는데 SMR은 그래도 투자해볼 만하다. 뭐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도 SMR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매니저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오리지널 원전까지 견목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민석 매니저님?
저는 SMR에 대한 포커싱을 계속해서 맞추자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원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뭐 노후 원전을 해체하고 새롭게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결국에는 SMR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짓는데 10년이 걸리는 거를 SMR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3, 4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전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SMR을 많이 설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대형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SMR에 대한 기술력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에 대한 좀 멀티플이나 펀더멘탈을 계산할 때 좀 크게 적용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MR에 집중하자. 김민석 매니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이나 조선일 매니저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네, 뭐 저는 동일하다. 동일하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당연히. 원전 안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은 뭐가 될 수 있을지 박주현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SMR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지금 뭐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유럽도 대형 원전, 그다음에 좀 우리 국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 터빈 쪽 원전도 일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제 뭐 종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오늘 선택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은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는 시세를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올라갔을 때는 아무 때나 팔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떨어질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뭐 극장 가서 영화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 앞에 비상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떨어지면 어디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지, 비상구로 나와야 되는지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일봉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2만 원대, 오늘 지금 한 몇 퍼센트, 6.2% 상승, 6.2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만 원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작년 말부터 일부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망갈 자리는 이런 자리가 깨지면은 도망가야겠구나 하고 투자 전략이 나온단 말이죠. 위쪽으로는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이 하나 있는데 밑구리가 여기 있으니까 한 여기 정도에서는 지금 요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가지고 물려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종목 상담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나오면은요 아마 한 23,000원 이상에서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아래에서 샀다면은 여기 정도에서는 매물이 나올 테니까 슬기롭게 팔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저항과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원전 관련해서 원전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죠 뭐. 거의 뭐 지금 이제 주식 한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맞아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단 조금 유행 타는 종목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박준현 매니저님은 진짜 좀 숨어있는 종목 잘 갖고 오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좀 놀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유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과연 오늘 주제가 원전이 아니었다면 박주현 매니저님은 원전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오늘 주제가 주제에 원전이 없었다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나왔겠냐? 이런 거죠. 아니 그래도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전의 그 발목을 잡았던 게 웨스팅하우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 발목을 누가 놔줬어. 그러면은 당연히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누가 하든 간에 한 번쯤은 거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님께서는 박주현 매니저님이 원전 섹터를 관심 없어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섹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원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박 매니저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차트가 기가 막힌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죠? 바로 모기업인 두산입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네. 자, 두산은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퓨어셀, 그리고 뭐 심지어 광고회사 오리콘까지 다 갖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연봉입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저 밑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두산은, 모회사 두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에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 그때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얘는. 제가 얘를 차트를 보면서 12월 9일 날 다들 막 10% 이상 폭락할 때 얘는 12월 9일 날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심지어 12월 26일 날 배당 마지막 받고 이제 12월 27일 배당 낙이었는데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여파도 없었네요. 네,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네. 상장일에 신고가거든요. 예. 야,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한 건 있어요. 지금 네. 뭐 두산이 사실 지주사라서 뭐 원전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사실.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있으니까. 근데 연말부터 이렇게 차트가 좋은 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있겠죠. 너무 차트가 좋네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보세요. 기관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저도 이게 차트를 보고 기관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기관이 왜 이렇게 살까? 그죠? 계속 막 하루 이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기관은 계속 산다.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주가가 좋다는 게 좋은 이유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산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전에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워낙 좋은 모멘텀을 많이 말씀을 예. 주셔가지고 그거 제외하고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대한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이슈가 있었던 분할합병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고 두산에 대한 지배구조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되는 이제 주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12월 10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그때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가격대가 22,000원대 부근에서부터 좀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백지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 위로도 빠르게 올라오는 게 좀 정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도 SMR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이제 SMR 기자재를 계속해서 부품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예. 하면은 여전히 대장 역할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다 두산 이렇게 일단 엮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김민석 매니저님 네. 추가 질문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조선에서 올라간 종목들 보니까 세진중공업 있었죠. 피팅밸브랑 연결이 되었고 근데 이게 조선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세진중공업하고 아마 성광밴드 맞아요. 이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은 조선하고도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선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트 오. 보시면 그냥 조선주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모멘텀 자체가 원전보다는 조선에 더 명확하게 좀 이슈를 잡고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펀더멘탈이라든지 멀티플이 개선이 돼서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플러스 알파로 원전이 된다라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좀 과대평가다라고 오히려 좀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네. 조선업에 대한 업황 자체의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선업황에 대한 좀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조선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원전이 있다. 그래서 버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업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같이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같이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똘똘이 스머프처럼 아주 모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김희성 매니저와는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두 분 다 조선희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둘 다 동일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세 분 다 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또 생각을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대박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에진직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삼성전자도 에징의 삼성전자도 곧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의 영역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자동차까지 와버린 것 같은데요. 자, 자동차주를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 엔비디아의 역할을 좀 톡톡히 볼 수 있을까?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 원래 자동차주는 자동차가 잘 팔려야 좋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조선희 매니저님, 지금 오늘 이 엔비디아가 섞인 자동차 섹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PD님이 먼저 아주 멋지게 준비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준비했나요? 네, PD님이 오.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CG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멋지죠. 지금 AI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당연하겠죠.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1차적으로 AI하고 로보틱스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쓰고 있는 로보틱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이작인데 사실 이 아이작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냐. 자동차를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에게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작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바로 직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멀티형으로 이제 AI 생성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를 정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춰진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충실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해서 AI 로봇 개발까지 차근차근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웨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 차량의 SDV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자율주행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발표가 났었죠. 현대차와 아이온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CES에서 양자 컴퓨터를 약간 좀 멀었다는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걸린다 그랬죠? 경쟁자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도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오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반등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2, 3년 이상 갑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밑에 있는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은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이제 AI나 또는 로봇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돌리면서 그거를 수정을 하려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내에서 가상에서 트윈 오프라인 공장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그쵸. 있는 거를 거기에 가상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점이 나오면 그걸 보완을 하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돈을 최소한도로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바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플랫폼이 또 있는데 안 써왔군요. 옴니버스란 또 플랫폼을 그렇죠. 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 팩트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이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그냥 단번에 단발성으로 납품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두 개 회사가 나란히 간다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1등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측에서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현대차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인 도요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온큐와 관련된 양자 이야기. 이따가 한번 시간이 풀리면 두 번째 특이점 끝날 때쯤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은 양자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와 현대차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PD가 만든 자료, 아주 잘 만든 자료를 통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협업을 하는 곳은 AI와 로봇,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이 화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세 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은 건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박준현 매니저님, 지금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시너지는 자율주행이 좀 받아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도 뭐 주가가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자율주행 쪽에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 현대차 두 기업 간의 시너지 결국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일단 기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쪽이 훨씬 더 네.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았나 우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보통 이제 완성차들은 판매 대수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들어가고 뭐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잘 가는 차를 만들어도 그쵸. 결국엔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우리 증시 주식 쪽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심리 개선에는 요즘에 엔비디아와 뭐 겹치거나 뭐 하게 되면은 뭐 그쪽과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을 한다, 뭐 MO를 맺는다, 뭘 한다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막 엄청나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 심리 개선에 나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흡사 합병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대기업 물론 뭐 대기업 간의 대기업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투자 심리 개선에는 이것만한 게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관심 있게 봐도 좋고 그도 그럴 것이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일하는 기업 중에 모빌리티 회사는 현대차가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이거 어떻게 엄청난 보면 거 아닙니까,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만 좀 약간 곁들이면은 이제 또 강세가 계속 그쵸.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파급력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상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GPU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못 구해서 개발 자체가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은 나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현대차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공생 자체가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개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 개발 속도를 먼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산업에 대한 우위를 독점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맞아요.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한창 AI 붐을 일으켰을 때 엔비디아의 GPU를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받을까 말까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현대차는 조금 그래도 GPU를 수월하게 좀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AI 모멘텀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희 매니저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엔비디아가 같이 일을 했을 때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어느 섹터가
가장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근데 약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 약간 이 매물대가 좀 많아요. 자율주행. 왜냐하면 일전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번 정도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던 매물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원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그 매물대를 다 뚫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제 대장이었죠. 오늘 슈어소프트테크를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수익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상한가 갈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못 갔던 이유가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구나. 이제 기존에 왜냐하면 작년에 매도를 못해서 물려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상한가 못 갔던 게 좀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자율주행은 저는 분명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물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종목도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아니요, 종목은 조금 이따 종목은 들어볼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였던 섹터가 확실히 현대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같이 시너지를 낸다는 건 AI, 뭐 자율주행 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상상이 가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코리아 FT, 삼보모터스, 한원 시스템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갔는데 박준현 매니저님, 부품주들이 올라갈 만한 것 혹은 부품주를 오늘 올릴 만한 뉴스인가?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네, 뭐 올릴만한 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또 관련주들이 네. 좀 일부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품주들. 네, 맞아요. 부품주들 보면 오늘 뭐 사면, 그다음에 휴림, 에이텍, 삼보모터스, 한중, NCS, 평화산업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이 오늘 뭐 주가들이 좀 일부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이 지금 제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보모터스부터 일단 한번 보게 되면은 그동안 지금 작년, 재작년 뭐 등등등 해서 7,000원짜리가 지금 이거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인데 7,000원짜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하락 추세를 7,500원짜리가 최근에 4,000원대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주가가 났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다 우리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직은 지금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이제 1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1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수급이 붙는다라는 거. 제가 아까도 한줄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급이 붙는다라는 거는 시장의 관심,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또 관련해서 부품주들 아마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이 부품주들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명히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준현 매니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갔다, 진짜 자동차 부품주의 반등이 왔다 하면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신하고 SL이 움직여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가 좀 조용은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네. 지금 오늘 자율주행 쪽이 먼저 그쵸, 움직이고 부품주들이 좀 따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테마성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화신도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인데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습니다. 이제 어. 선발대가 이제 삼보모터스라든가 이런 예. 종목들이 이제 선발대로 움직여주면 후발대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선발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엇 하느냐? 관련 주면서 안 오른 종목을 찾습니다. 관련 주면서 안 오른 종목을 찾다 보면 아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서치가 될 거예요. 네. 후발주들이.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거기에 이제 수급이 붙을 겁니다. 수급이 붙다 보면 그때 한번 또 선발대가 또 한번 앞에서 이끌어주면 또 후발대가 또 같이 따라가는. 네. 이게 원래 시장이 좋으면 같이 한꺼번에 팍 움직여주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수급도 좀 떨어지고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눈치 보고 있는 게 어, 있다. 뭐 네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계속 관심권에 놓고는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넘어가죠. 박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박준 네. 매니저님 그러면 선발 때 봐야 됩니까? 후발 때 봐야 됩니까? 지금 종목으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HL 만두인데 후발 때 그러면? 아니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HL 만두는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얘는 제가 이렇게 선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오늘 1% 올랐는데 무슨 선발대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추세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추세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더 이건 우연찮은 부분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기술적 분석이 잘 맞아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오. 자, 위에 보시면 고점들이 있습니다. 자, 고점들이 이렇게 연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추세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상승 추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상승 추세 통로 안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작년 말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이제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폭발하면 이 상승 추세 통로 윗부분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는 다 못 그리는데 이 부분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일단 HL 만도가 가장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초보자들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금씩 모아가기에 나쁘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저는 HL 만도 관심주로 중간 점검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HL 만도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주목하십니까? 저는 뭐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하는 결국에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실적에 좀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랑 협력을 통해서 현대차는 앞으로 먼저 개발 독점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우위에 대한 유리한 포지션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개선을 할 때 앞으로에 대한 뭐 로봇 개발이라든지 자율주행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게 현대차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이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싶다면 현대차가 우선적으로 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같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이대주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관성으로 좀 올라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잘 이끌어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잘 버텨낼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장이 현대차를 좀 더 가장 많이 주목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민성 매니저님. 이제 현대차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AI 모멘텀, 밸류를 다 받아간다고 하면은 30만 원 쉽게 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T라든지 KT라든지 LG도 사실상 지금 AI 기업으로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커서 로봇의 이제 휴머니드 로봇을 제대로 이제 상용화를 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탈피가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역시나 로봇을 잘 만들어서 공개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부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은 월등하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2년 연속으로 주가 보면 상고하저입니다. 상반기에 주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는데 2년 연속 그랬거든요. 올해는 또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특이한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세방 전지를 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세방. 예, 왜 그러냐면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도 골드러시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부와 남부와 북부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서부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네. 뭐 거리가 없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야 서부에는 엄청나게 금이 많다라고 퍼뜨리고 소문을 그 금강을 캐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금을 하나도 못 찾았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판 장사꾼만 청바지 장사꾼만 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꾸준하게 납품하고 있는 세방전지가 좋지 않겠나. 왜냐? 세방전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축전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네. 옛날에 뭐 지금이 2차 전지 말고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 진짜 전통적인 배터리를 그렇죠. 현대차에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몇십 년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종목을 제가 한 100개 가까운 종목을 자동차 종목을 검색을 막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현재 세방전지는 유보율이요. 여기 보시죠. 2만 900%가 넘습니다. 우와. 그래서 자본금이 70억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조 4천억이 넘더라고요. 현금 쌓아놓은 게. 왜 이 현금을 무상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많이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EPS를 보세요. EPS를 여러분 분석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EPS가 많이 늘어나면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네. 6,200원 벌었다가 한 주당 3,200원을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8,888억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2배 이상 점핑을 했죠. 이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동안 한 걸 보니까 벌써 10,000원이 넘어갔어요. 네. 그럼 12,000원 넘어갔겠죠. 이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분명히 이 회사 네.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세방전지 차트를 보면은 아주 바닥에서부터 지난 12월 9일 날 계엄령 선포 때 좀 폭락을 했습니다만 배당락 때도 지금 잘 지켜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급등했던 보면은 슈퍼트 테크도 사실은 이게 매물자리를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등으로 갔던 게 오토엔입니다. 오토엔도 지분이 현대차가 8%, 기아가 한 5%를 갖고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세방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볼도 탄탄하면서 주가도 지금 매물대를 뚫으려고 지금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보고 세방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세 번 올라가야 됩니다. 세방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 SOS를 쳤다고 합니다. 조선업에 이어서 반도체도 지원해달라. 반도체 지원 제대로 해줘야죠. 우리나라가. 그래야 또 우리나라도 성장을 하고 미국도 좀 간을 안 보고 기왕 SOS 요청한 거 전면적으로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김민석 매니저님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동안에 올라갔던 양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HBM 관련주들이 좀 쉬었는데 오늘 뭐 딱히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조선업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선박법에 대한 이제 모멘텀까지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반도체에 대한 좀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러브콜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침체였던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를 이제 5위에서 2위로 좀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6위까지 올라가는 이제
이제 한국에 대한 비중 온도를 이제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한번 출범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좀 수출 자체를 이제 수입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효자입니다.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굉장히 많이 잘 찍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이랑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러브콜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도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HB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효자였다면은 이번엔 또 이제 RTX 50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한 초도 물량을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전에 좀 말실수가 있긴 했었는데 네. 마이크론이 이제 담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좀 말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DDR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80% 물량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력이 훨씬 더 월등한 국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RTX 50 시리즈가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AI PC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판매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PC에 대한 수요라든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좀 침체가 되었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더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DDR7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삼성전자가 효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모멘텀 자체가 모두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또 한 번에 또 한 해가 좀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RTX가 과연 레거시 수요까지 올릴 수 있을까? 레거시 업황까지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는데 이도 괜찮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PC용 RTX 50이 나왔기 때문에 PC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C에 대한 성능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성 고객들은 이제 교체 사이클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전 시리즈인 4090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 대비는 거의 최대로 저렴한 걸 봤을 때는 3분의 1 토막 정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은 그렇게 좀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 모델과는 성능을 비교해서 2배 차이가 나는데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고사양에 대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PC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디램 가격도 충분히 좀 빠르게 소화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혹한을 보냈던 디램에 대한 시장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좀 상반기에 좀 바닥을 찍으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윈도우 12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AI PC뿐만 아니라 좀 AI 노트북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면 거기에 대한 성능이 맞아져야지만 또 이제 그게 운영 그렇죠. 자체가 안 엉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네.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레거시가 살아나야 국내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HBM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디램도 살아나야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국내 지수도 이제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 포인트로서는 과연 레거시에 투자를 할까 HBM 투자할까 하면 저라면 지금은 아직도 HBM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희 매니저님 생각은 둘 중에 하나라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지금? 저도 HBM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HBM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격도 높고 거기다가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대비 30% 정도가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쵸. 중국 쪽이거든요. 맞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 SOS를 우리나라에 미국이 왜 쳤을까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깊이 해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술 전쟁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특히 이제 화웨이나 다른 IT 기업들을 메모리 반도체를 안 주면은 쟤네들이 IT 기기를 못 만들겠지라고 했는데 작년 3월인가 4월달 이슈가 있었죠. 화웨이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와 미국이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올라갔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일로 걷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관계는 더 악화될 건데 당연히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우리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우선 속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과 공조를 해서 네. 더 많은 반도체 쪽에 많은 이익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파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네. 오히려 HBM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레거시와 HBM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박준 매니저님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디에 좀 더 현재는 집중을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뭐 HBM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부수적으로 조금 더 본다고 하게 되면은요. 일단 뭐 검사 장비라든가 지금 네. 이제 뭐 수량 자체가 이제 반도체 자체를 많이 만들고 나면은 이제 장비 쪽도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소부장 쪽 이쪽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장비, 그러니까 전공정 테스트를 하는 그런 네.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들 흐름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뭐 장비 쪽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인성 매니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다들 HBM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레거시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빠질 곳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디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질 거다, 낸드 가격 그쵸. 떨어질 거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반영이 된 구간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AI에 대한 온디바이스 AI가 수요가 다시 한번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그쵸. PC가 팔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고 자산이 소요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가격은 결국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기가 섣불리 손이 안 들어가는데 뒤돌아서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때 살 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에 대한 시간을 오래 두고 나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가장 큰 기회였구나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HBM이 많지만 내가 서서히 모아가면서 기대 수익률을 한 번에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레거시가 룸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성 매니저가 또 이제 스상에서 특이점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한 두세 달 먼저 내다보는 능력들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디램과 레거시의 반등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핫픽 종목 바로 이제 종목명만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레거시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심텍 종목입니다. 심텍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상승장 때 심텍 어마무시하게 텐베거 같은 종목인데 와. 기판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에 같이 따라가면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레거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실적도 주가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텍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조선 매니저님 종목명 간단하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K시텍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가장 강하게 반도체 그쵸. 종목 중에 올라간 게 K시텍입니다. 세정제 연마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는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매수세가 강한 종목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K시텍 들어봤고요. 박준현 매니저님. 네, 오늘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주로 가져왔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스트 검사 장비를 그렇죠.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 위치상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7만 원짜리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만 원에서 일부 지금 반등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딱 트레이딩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타이밍이 온 테크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